하루이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3.9원 내린 1331.3원에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비료 공급망 위축 우려에 남해화학 등 국내 비료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양광주 강세가 지속되며 한화솔루션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글로벌 임상 2,3상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휴마시스는 26억 8,280만 원 규모의 미국 법인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우데이터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나이스텍스 리펀드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호건설은 1,595억 원 규모 복합물류센터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며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이 개선된 GDP 성장률 잠정치를 내놓으면서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 마감한 점이 장 초반 우리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점이 국내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3거래 연속 하락하며 조금은 진정된 점도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며 무너졌는데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의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간신히 빨간불을 지키면서 0.15% 상승한 2,48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함께 순매수를 하며 코스피의 하락 전환을 방어했습니다. 각각 1,330억 그리고 1,500억 넘게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규모를 키우며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0위권 내 종목들은 혼조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1, 2, 3위가 잘 버텨준 반면 삼성 SDI, 특히 셀트리온이 4% 넘게 하락하면서 시총 10위권 내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지만 다음 분기 실적이 바닥일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4%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 속에 반도체주, 또 오랜만에 소부장까지도 훈풍이 전해졌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겠습니다. 중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오전부터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중국이 철도, 수로, 에너지에 약 1,30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건설 기계업체인 현대인프라코어는 주요 판매 지역인 중국에서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가 몰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 속에 오늘 시장에서 15% 넘는 강세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상위권에 위치했던 종목인데요.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 미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현대바이오는 월 20만 명분의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전용 제조 설비를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사용 신청 가시와 기대감에 큰 폭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1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31,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하나기술 보겠습니다. 어제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인 플레이어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한다는 보도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수주 관련해서 오늘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공시를 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9%까지 밀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를 매수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에 6% 하락까지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오후 들어 밀리고 말았죠. 숨을 고른 후 더 크게 점프하기 위한 거라 믿어보며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랐던 쪽부터 볼까요? 코덱스 반도체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6%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들에도 훈풍이 전해졌는데요.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DB하이텍이 4%, SK하이닉스와 심텍이 1%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상품도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코덱스 철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30일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날 것이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세아 특수강은 계열사를 통해 아람코와 사우디 최초의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 생산 공장 합작사를 설립하고 네옴 프로젝트 등 초대형 프로젝트 관련 수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세아그룹주는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고요. 동국 제강을 포함한 철강주들 몇몇 상승을 보인 가운데 이 상품에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다음 하락한 쪽도 살펴보시죠. 타이거 헬스케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나 싶었던 대형 바이오주들은 또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품 내 비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4% 빠졌고요. 이 헬스케어와 제약 모두 3%, 2%의 낙폭을 연출한 가운데 이 상품도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 환해지 상품도 1.5% 밀렸는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상승을 보였던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 환해지 상품도 오늘은 쉬어간 가운데 1.5%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도 알아볼까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카카오뱅크와 현대차, 현대로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체크해 보시죠. 현대차를 향한 외국인의 러브콜은 끊길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8월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내 소비자 만족도 최상위권을 석권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19만 원 선 안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대형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중장기 실적 자신감 있다라고 내비친 가운데 외국인이 7월 25일부터 연일 사들이면서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낸 채 주가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순매도 상위 종목도 알아볼까요? LNO프와 LG이노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 2위인 LG이노텍 보시면요. 1조 원 규모의 테슬라 수주설이 돌면서 어제 4%의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5거래일 내내 팔면서 2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3위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체크해 보시죠. 방산 부문 대규모 수주로 실적 개선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5거래일째 팔면서 순매도 3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주도주 5인방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을 일명 태조 이방원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증시 반등을 이끌고 있는 태조 이방원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히려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투데이쇼 콕도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태조 이방원 가운데 조선과 원전주에 대해서 집중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용광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오늘 삼성전자 다시 6만 원을 간신히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1%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 업황을 둘러싸고 온통 잿빛 전망이 가득합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기화는 아직 먼 이야기일지 반도체 업황과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핵심 수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메모리 매출 편중이 심해서 반도체 겨울이 더 혹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메모리 시장 추이 그리고 두 기업의 매출 비중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죠.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 재고 같은 경우가 소진 단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의 전망은 플랫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기 싫어집니다.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아야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는 35.7%,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한 100% 근처인데 정확하게는 비메모리 일부를 발라내면 한 97%가 되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가 디램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동이 상관관계가 높은 게 SK하이닉스가 일단은 그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디램 가격이라든지 그 지표 같은 경우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게 8GB 기준으로 해서 DDR4 기준을 가격을 삼는데 저번 주에 4.3%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한 4%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근데 많이는 없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특이한 점은 재고 같은 경우를 이제 밀어내거나 할 때 주간 기준으로 한 4% 정도 하락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재고 같은 경우가 쌓여 있는 게 이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이 포인트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고 지금 전방업체 기준으로 해서는 재고 소진 기간이 6에서 9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 자체는 재고 소진 기간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과연 지금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삼을 수 있는데 가깝게는 연말부터는 강한 톤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의 재고의 피크 성향과 주간 단위로 디램 가격이 밀리는 폭, 여기는 이제 재고 밀어내기가 짧은 기간에 나타나고 있는 단계고 더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과연 수요는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면 수요 같은 경우에 회복은 어디에서 삼아야 될까 했는데 실제 재고가 줄어드는 단계에서는 주가는 이미 회복을 해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 IT에 대한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는 8분응선은 넘어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주간 기준 DDR4가 이제 4% 넘게 하락을 한 점, 이 점이 바로 재고 소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연말부터는 다시금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국 마이크론이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 인센티브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장기 메모리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행보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주요
주요 기업들의 메모리 공장 신설 계획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일단 미국은 지금 메이드 인 USA예요. 무조건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면서 일단 한번 당해봤습니다. 러시아가 이 정도인데 중국은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미국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주마다 또 연동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텍사스 쪽에 한화로 214조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반도체 공장의 신규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인센티브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정책적으로 어떤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세액공제 혜택, 인센티브 혜택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동안 좋았을 때 꾸준하게 돈을 벌면서 영업이익으로 회사 내에 유보율을 쌓아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좋아질 미래를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투자가 선행되어서 캐파를 늘려놓고 오히려 예전에 삼성전자가 하던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이제 더 많이 안 좋을 때 더 증설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것들인데 단순히 그게 어떤 치킨 게임뿐만 아니라 텍사스 주에서 지원을 해준다. 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세금 우대 혜택이 텍사스 주에서 올해 말에 종료가 될 예정이에요. 챕터 313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올해가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투자 검토를 해서 이왕에 증설할 거면은 이런 지역에서 하자라는 내부 의견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삼성도 일단은 또 텍사스 쪽에다가 증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주마다 다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기 전에 이왕에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비메모리에 비해서 작은 건 사실이에요. 한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73%는 비메모리예요. 하지만 그 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낸드라던가 디램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증설 의지는 세금 혜택이라던가 어떤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경쟁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삼성전자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열면서 기술력을 과시를 했는데요. 이렇다 할 대형 수주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TSMC가 다음 달 3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양산에 돌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3나노 첫 번째 양산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세계 최초 양산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만큼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격차를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따라잡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수율, 얼마나 양품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고객사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경쟁에서 3나노를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양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3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대형 고객사죠. TSMC는 첫 고객사로 애플을 또 드렸어요.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율 확보나 품질 부분들이 애플을 만족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저평가를 받는 요인들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캐시카우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라던가 신사업 부문을 확실하게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3나노 공정에서도 또 한 번 이제 먼저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신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본인들의 제품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갤럭시 S23가 있어요. 그냥 23이라고 할까요? 갤럭시 S23이 있는데 이쪽 자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사업부 쪽에서 삼성전자의 CPU 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SMC 거 사용해요. 4나노짜리 TSMC 제품을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먼저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율이라던가 품질 부분에서 자사조차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가져다가 쓰겠습니까, 솔직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하지만 늦게 출발한 만큼 삼성의 초격차 전략 이런 부분들로 분명히 따라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는 조금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뭐 초대형 고객사를 뺏기긴 했지만 그 이후로 조금 더 품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올리면서 빠르게 고객사를 확보하고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른 고객사들도 추가 수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누가 먼저 하느냐보다는 수율이 관건인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3나노 파운드리 첫 고객으로 애플을 확보할 정도로 이 수율이 좋은 점이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사이 후발주자들이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인텔이 직접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에 나섰습니다. 향후 파운드리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TSMC의 독주는 쉽게 좁혀지기는 힘들어요. 단적으로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TSMC의 캐펙스 투자,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 이 부분만 비교해봐도 일단은 답이 나와요.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은 차이가 있고 파운드리 측면에서 워낙 이 레퍼런스가 쌓여 있다 보니까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쉽게 이걸 바꾸기가 힘든 구조죠. 왜냐하면 이게 고객사 입장에서 바꾼다는 거는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보다 훨씬 높은 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문항에서 봤듯이 인텔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공급 부분은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인텔도 만들어도 계속 못 따라왔거든요. 이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또 위탁하고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위탁하고 이런 게 계속 연속됐기 때문에 말로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격차 같은 경우는 쉽게 못 좁히는 점을 기억을 하고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가 공급이 이렇게 과잉이 돼 있는데 TSMC의 반응,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적인 측면과 이 파운드리 사업을 연결을 해보면 지금은 최악의 시기를 지내서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점의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 당장 뭐 새로운 새로운 시장의 진입자가 발생을 해도 큰 리스크는 아니라는 점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TSMC의 독주를 뭐 그렇게 따라잡을 만큼 어떤 뭐 모멘텀은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고객사도 이렇게 어떤 공정을 하는 곳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리스크를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그 혹한기를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DDR5 시장이잖아요. 근데 DDR5의 D램이 그나마 돌파구가 좀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DDR 부분들은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기가 점점 좀 늦춰지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DDR이 완벽하게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쪽들의 밸류를 완벽하게 올려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직 아닐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더욱더 이제 비메모리 단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크기 자체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메모리 단은 30%가 안 되고요. 비메모리는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후발주자로서 이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상당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 DDR5도 결국에는 교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거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칩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경기 침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그로 인한 어떤 수요 확보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DDR5만으로 무조건 주가가 간다. 이건 또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서버 시장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DDR5에도 어떤 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은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좀 넘어가서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야말로 정말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간신히 6만 원을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7월부터 누적 매수량이 개인과 외국인이 1,000만 주씩 지금 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 시점부터 이제 개인이 꾸준하게 만약에 매수를 한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짜 장기로 보고 하루에 막 분할해서 한 뭐 30일에 산다. 이러면은 지금부터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들이 3일째 나타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연속성이 문제입니다. 2,700억 샀다가도 또 3일 팔고
계속 팔았다가 또 사고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경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연준의 불확실한 스탠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첫 번째 강도 그리고 두 번째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소폭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일봉상 계속 60일선 막히고 있거든요. 여기도 막히고 있고요. 7월 말에도 막혔고 8월 중순에도 막혔고 오늘도 막혔어요. 장중에는 돌파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힘있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잭슨홀 미팅 앞두고 관망세가 펼쳐진 거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수급들이 이렇게 3일째 들어오다가 또 대량 매도 또 나온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다음 주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56,000원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분할해서 매일매일 살 분들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는 저는 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지금이라는 네 글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외국인이 본격 귀환까지는 기다리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이슈콕은 조선주입니다. 조선 섹터가 주도주 범주에 들어온 게 거의 15에서 6년 만인데요. 선박이 2021년에 역사상 5번째로 많이 발주가 됐으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주의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태조 이방원 5인방 중에서도 8월에 조선주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천연가스 이슈로 이 LNG선 수요가 급증세인데요. LNG선을 중심으로 이 조선 업황 사이클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LNG 쪽이 워낙에 최근에 가격이 급등세를 펼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원의 다변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타르 쪽에서 슬롯 계약을 사실상 2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수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있다가 발주들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LNG 쪽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고부가가치선인 LNG 쪽에 우리나라 3사가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중국에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주의 주도권을 뺏겼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일본 쪽이었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수주 1위, LNG뿐만 아니라 전체 선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LNG의 기반이 되겠지만 물론 LNG를 기반으로 해서 수주 1위를 다시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사의 수주 현황들이 얼마나 좋은지 반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 뭐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영업 손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2,300억에서 2,600억대의 영업 손익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은 일회성 비용에 기인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급등했었던 후판 가격 이런 것들이 2배 수준으로 톤당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일회성 비용이 됐는데 결국 지금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다 폭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으로도 후판 가격의 인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수주 성과가 21년부터 상승을 했고요. 20년에 나왔던 발주들이 이제는 2년의 시간을 거쳐서 재무제표로 반영이 될 시기예요. 이게 항상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데 그거 수주했다고 바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우상향을 해나갈 만큼 재무제표로 반영될 선박들이 차근차근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LNG의 업황은 굉장히 좋고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계속 오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LNG 선박의 수주는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런 수주들은 다 휩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가 가격 상승으로 발주가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 예전 수주가 이제는 좀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 확실한 업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대표 조선사로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또 현대미포조선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현황,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7월까지 LNG선이 103척이 발주가 되고 구체적으로 수치 수주는 78척이었어요. 한국조선해양이 34척,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24척, 대우조선해양이 20척이었는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그 기존의 수주에서 이어져 오던 데이터를 통해서 성과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해 있고 이 성과가 올라가는 구조상에서도
실제 찍히는 발주라든지 그 부분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여기에서 성과가 꺾인다고 해서 그러면 조선과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꺾이느냐, 그리고 실제 수요가 없어지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볼 포인트 자체는 선주들의 발주예요. 선주들의 발주. 해외 선주들의 발주 특성상 투기적인 발주를 내는 그 선주들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발주를 통해서 실제 수요와 연결하는 그러한 발주들이 있는데, 그리스 선주들의 발주 같은 경우가 연속돼서 나타났어요. 자, 여기에서 의미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 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 발주 같은 경우가 투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성과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발주를 내서 이 배 같은 경우를 가격이 올랐을 때 좀 이렇게 팔거나 하는 그러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성과가 거의 밴드 상단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함은 이러한 성과 자체가 단순히 뭐 6개월 이러한 성과의 지속이 아니라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위로 턴을 했단 말이거든요. 결론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조선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데, 이 사이클이 턴을 한 상황이고, 가격 자체도 일반적인 가수요나 이런 점에서 온 게 아니라 실제 수요라든지 그 점이 선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가는 아직 긍정에 대한 점이 남아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턴어라운드 된 것이 뭐 짧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리스 선주의 특징을 삼아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다가오는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 주가 흐름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주요 조선사들의 실적 전망을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겨울이 다가오면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좋은가요? 주가는 그리고 실적은 눈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처음에 예상을 했던 거는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가깝게 3분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고, 주가는 먼저 반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 주가가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LNG선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의 선이 좀 더 차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요인이 있고, 이와 연결해서 나머지 군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또 퍼져 있는 밸류체인 다 강세였는데, 덜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금 논외로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베타를 키울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해요.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리스크 요인이 있었던 러시아의 요소가 이게 긍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하고, 업이 도는 시점에서 첫 번째로 치고 나가는 그 주가를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돌아서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 이제 베타가 있는 종목들을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삼성중공업의 주가 같은 경우도 긍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선반영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말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아직까지 조금 못 간 종목을 좀 더 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리스크가 좀 있었죠. 이렇게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수주 잔고 매출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우선은 이사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러시아 잔고 물량이 해결 방안이 조금 나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주가 탄력 받을 거라고 보실까요? 네,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조금 이제 의견은 달라요.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약간 더 소요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현대중공업을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더 타픽으로 꼽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이제 수주 잔고들을 보게 되면은 1월에서 7월까지 봤을 때 조선 3사가 7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치의 90%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회사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는 초과 달성을 이미 보였어요. 동기간에요. 가장 빠르게 좀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사 보게 되면 한 2.5년에서 3년 정도의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추가적인 발주들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러시아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파업, 노사, 노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8천억 정도의 손해를 51일 동안에 파업에서 만들어냈다라고 손실을 좀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 회사 측에서 노조에 470억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소송에 대한 예정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에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고용 승계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지했던 파업을 지금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우조선해양 쪽은 상당히 큰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부채 비율도 3사 중에서 가장 높아요. 거의 700%에 달하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은 조금은 제외해 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중공업은 좀 괜찮긴 하겠지만 러시아 부분의 리스크, 매출 지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현대중공업을 최선호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러시아 수주 잔고 문제 그리고 파업 등의 리스크가 있는 종목보다는 탑픽으로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셨는데 현재 조선주의 주가가 과거 10년 정도 대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최선호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2014년에서 2021년 평균 PBR을 조선주에서는 많이 보거든요. 그쪽이 0.75배 정도를 평균적으로 한 7년 동안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PBR이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미 한 1.4배 정도 수준까지 조선 3사와 그리고 더불어서 현대 삼호중공업까지 현대 미포조선까지 해서 5개사의 평균이 PBR 1.4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PBR 대비해서 높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죠. 근데 그때는 조선의 암흑기였습니다. 수주가 단절되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때 0.75배였는데 지금 1.4까지 올랐으니까 비싼데 왜 사라 그러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런 밸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제가 탑픽으로 꼽았는데 일단 뭐 차트상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기대감으로 좀 4월 중순까지 16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제 슬롯 계약해서 그게 발주받고 수주하고 또 배 내보내면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2020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수주들이 결국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흑자 전환,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후판 가격의 인하,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지금 LNG선의 성과 자체가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불어서 원자재 비용까지 아낄 수 있네 라고 했을 때는 후판에 원자재 비용이 전체 선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예요. 근데 그게 6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커진 거였거든요. 그런 비용들도 만약에 줄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소폭의 흑자 전환 아니면 비손익 분기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좀 현대 중공업을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강한 곳에 더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좀 지금 탑픽을 꼽아주셨는데 어디까지 과연 이 하반기부터 실적이 찍히는 게 어디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와 함께 조선 기자재 업체도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뭐 한국화본이 먼저 갔고 요즘에 뭐 피팅 업체들, 뭐 성광밴드나 뭐 일승이나 뭐 태광이나 뭐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뭐 상한가도 치고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업체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일단 수주가 늘면서 함께 단계적으로는 본업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올라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피팅 업체들의 뭐 밸브라든지 그런 게 쓰이는 측면이 다른 산업까지 확장이 돼 있거든요. 안 쓰이던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금 재개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LNG 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가스 같은 경우가 오고 갈 때 지금 뭐 노르스트림 이런 부분에서는 관을 통해서 왔다 가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무 LNG선 같은 경우가 그 LNG를 통해서 이거를 운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한 측면을
좀 더 개선시키고 플러스하기 위해서는 이 피팅 업체들의 추가적인 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전체적인 조선주 안에서 지금 바뀔 수 있는 요인의 포인트가 피팅 업체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연결을 해보면 피팅 업체 중에서는 탑픽은 저는 태광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광을 탑픽으로 꼽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게 비싸고 싸고 구간보다 이익의 질이 턴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익의 질이 턴을 하는데 이 이익의 구조를 보는 거죠. 수주에 따라서 매출은 올라오는데 이익이 안 올라오는 구조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가 개선이 안 되거나 또는 이 매출 자체가 그냥 그런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죠. 근데 그 특정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이익 같은 경우가 퍼센트가 한 3% 증가를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5%, 7%가 나온다는 그 측면은 뭐냐면 충분히 이게 가격 결정권이라든지 그러한 요소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재무적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체력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 부분도 하나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G선에서 이제는 피팅 업체의 부품의 사용이 늘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탑픽으로 태광을 꼽아주셨는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영업이익이 확보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콕 태조 이방원의 원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주를 보겠습니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이집트 대규모 해외 수주 소식으로 지금 원전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집트 수주를 시작으로 해외 수주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지 향후 수주 행보와 원전주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전업계가 이번 이집트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물꼬를 텄다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번 수출이 이제 러시아 주도 사업에 일부 참여를 하는 구조라서 수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번 수주의 의미와 효과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해외 수주의 특성은 연속되는 측면이 있어요. 한 국가가 발생을 하면은 다른 국가로 발생을 하는 그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특정 국가에서 원자재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다 고려를 하고 이 국가 안에서 사이클을 고려를 하면서 발주라든지 그거를 받는데 이 인접 국가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사이클이 비슷해요. 그 점을 함께 기억을 하면 해외 수주는 이어진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오늘 왜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하락을 했냐 생각을 해보면 바닥 대비해서 지금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어제 하루만 해도 한 10%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자 러시아 주도의 사업이고 일부 참여해서 이게 조정이 나왔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선행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이런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난 뒤 그러면 원전은 이제 이 수주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수주가 나오면 빠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조정은 나올 수 있고 다음 수주가 있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턴을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수주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다는 점까지 결부를 해서 원전 같은 경우는 긍정에 대한 시각을 열어두고 이 업종은 바라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수주, 피크아웃 이런 논란도 좀 나올 수가 있으나 연속성이 있는 수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수주로 인해서 200개 이상의 원전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그 협력사까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좀 봤을 때 관련 업체들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성과 한번 짚어주신다면. 네, 일단은 전체 수준은 좀 아니어가지고 원자로 쪽은 아니어서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금 굉장히 문제 일으키고 있는 나라죠. 그쪽에서 수주를 했는데 이런 부속품이라던가 기자재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에게 수주를 줬다라는 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조 원 가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밑에 쪽 벤더들로 뿌릴 수 있는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 3분의 2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낙수 효과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일단
대체적으로 BHI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크게 원전에 대해서 수주할 수 있는 가장 큰 회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올랐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연속성에 좀 집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주의 연속성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원전 수주의 의미가 해외 시장 진출의 물꼬가 13년 만에 트였다는 건데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재건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수주가 다음 타겟인데요. 수주 규모와 그리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해외 시장 진출이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났어요. 이런 기술을 참 폐기하려고 했더니 안타까울 뿐이고요. 다행입니다. 일단 폴란드가 굉장히 커요. 40조예요. 그쪽은 무기도 크게 K2 전차 구매해 가더니 원전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 체코, 두바니가 8조, 또 사우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할 텐데 12조 규모입니다. 그거 말고도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원전 수주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와 기존 화석 연료 사이에 끼어 있는 단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미국과 우리가 원전 동맹을 맺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 배제하는 글로벌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원전주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보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을 풍력터빈, 수소, 소형 모듈 원자로와 함께 4대 성장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사님이 이 종목을 좀 좋게 보시는 거를 제가 몇 달 전에 기억이 나는데 네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원전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이 필요해요. 핵심 사업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국산화를 계속 못 시켜온 부분이 있거든요.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일각에서는 뭐 계측 장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계측 설비 부분과 관련해서 국산화를 못 시켰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원전을 뭐 수주를 하거나 그렇더라도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 기술력을 써왔단 말이죠. 로열티를 주면서.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 터빈도 그렇고 계측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국산화를 시킨 거죠. 자, 여기에서 생각할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받으면 중점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밑에 중소형 업체들한테 이렇게 나머지 수주를 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 점을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반문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면 재무 구조도 안 좋고 지금 시가총액이 뭐 이 정도 볼륨인데 상승할 룸이 있냐라고 하면은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에서 턴을 하고 이 턴이란 게 일반적으로 비용 통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업과 이제 플러스에서 신사업, 뭐 원전, 뭐 풍력 이런 게 더해져서 실적이 나오는 단계에서 이런 재무가 턴을 하면은 주가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전주 중에서는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이 점을 기억을 하고요. 중장기 수주 목표 5조 이상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 좀 평균 정도 체력 100m 뛸 때 빠르게 안 뛰고 뭐 중간 정도만 뛰어도 5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체력까지 갖추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 뭐 우리가 그 어떤 뭐 테마 종목들을 봤을 때 재무 구조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 재무 구조가 안 좋더라도 이게 재무 구조를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테마가 본업이 이제 성장이 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주목을 하자.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원전이나 뭐 방산이나 조금 제자리에서 끝난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매도 규모가 좀 있었는데 태조이방원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단기 급등으로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명언에 따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더 강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는 좀 올라타면 물린다라는 의견도 좀 분분한데 원전주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매도세, 뭐 피로감 이런 게 좀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원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중심돼서 추진을 하는데 매출의 인식 같은 경우가 10년 넘게 걸리지 않냐부터 해서 그러면 원전을 지으면은
이 방패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산업이다. 신재생 그렇게 많은데 이게 왜 되겠냐 했는데 주가가 모든 걸 말해줘요. 됐단 말이죠. 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이게 되는지 그리고 추가로 될 수 있느냐 그 여부인데 지금 확실한 건 한 단계 쉬는 주가예요. 자, 한 단계 쉬는 주가고 다만 여기가 절대 끝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원전으로 볼 게 아니에요. 자,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러한 국가들 간에서 에너지 패권의 변화 안에서 원전이 중심에 위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수주가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포함돼서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구조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하고 글로벌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이 겹치는 교집합이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이 안 된 적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 점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최선호주는 저도 공통적으로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BHI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주가 나갈 때 지금부터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구조로 나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 우리나라는 스마트 원전이라는 사업을 영위를 해왔었고 여기에서 수주가 나가게 되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원전 유스케일 파워에서 담당하는 주기기 파트를 BHI가 담당을 해서 나가는 구조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체력 대비해서 실제 수주가 발생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시총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점까지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향후 수주가 나가게 되면 SMR 쪽이 될 텐데 이쪽에 강점이 있는 BHI를 관심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관 차장님은 원전주를 지금 담아도 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네. 최선호주 마찬가지로 들어볼게요. 종목별로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테마성으로 올라온 부분들도 분명히 약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가가 결국에는 모든 걸 말해 줍니다.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BHI 저도 꼽고 싶은데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대표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또 단기간에 역시나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일단 매물대 오늘 막히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은 살짝 나온 상태인데 여전히 기관 매매 동향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주가가. 네,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팔고 있죠. 팔면 안 되는데요.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매수 중이네요. 맞아요. 사모펀드 투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가를 꾸준하게 이 무거운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올려왔던 거죠. 그래서 잠깐의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봉으로 가보면은 뭐 보이는 자리 명확해요. 25,000원에서 26,000원 1차적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원전 추가 수주 달성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빵 뚫고 가면서 52주 신고가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탑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태조 이방원을 이끌고 있는 조선주와 원전주까지 점검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